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거 참 시간 빨리 갑니다. 벌써 5월 27일입니다. 화요일이고요. 자,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도 확실히 이제 신문사들이 대선이 큰 이벤트가 가까워지니까 일면에는 이 기획 기사들을 많이 좀 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요. 이데일리 좀 사면 16면에 있는 산업면이죠. 이쪽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사를 오늘 좀 가져왔고요. 요 다음 기사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이 외신 기사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가지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로 좀 연결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보시죠. 테크 기업 사재기 끝났다. DDR5 현물가 하락 전환.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DDR5 현물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이게 요 그림이 아닌데요. 어쨌든 그 이데일리 신문에 여기 있네. 요 그림입니다. 최근 한 달간 DDR5 DRAM 평균 현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. 이게 4월,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. 그때 개당 5.5불까지 갔습니다. 이게 작년에 4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4월 달,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좀 4월 말에 4월 24일로 돼 있죠. 그때 이제 고점 찍은 게 5.5달러. 그러니까 대략 4불대 초반에서 5불대 중반까지 올라간 거니까 30%가 넘게 오른 거죠. 그랬던 좀 DDR5 현물 가격이 그래프 보십시오.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졌죠. 그래서 현재 5달러, 5.4달러대 후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계단 가격이니까 5.5달러에서 5.4달러 정도 한 10%가 채 안 떨어진 거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체가 좀 돼 있다라는 거,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주안점이고요. 왜 그럼 정체가 됐느냐? 그게 이제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재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사재기는 왜 나왔던 거냐?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 그러면은 부과되기 전에 빨리 현재 가격에 이 범용 반도체들을 사야 되겠다.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땡기는 수요죠. 이게 사재기 수요니까 이게 좀 있었고요. 그때 이제 DDR5를 비롯한 이 범용 반도체 DRAM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. 낸드 가격도 계속 올랐고요. 자,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테크 기업들, IT 기업들의 이 범용 반도체 사재기가 좀 마무리가 됐다.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재고 수준이면 이 앞으로 관세 정책이 펼쳐지더라도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.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좀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. 이들이 무한정으로 재고를 쌓을 수 없는 것,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90일 동안 지난 이제 4월 말에 미중 간에 이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해서 이게 8월에 끝나지 않습니까? 그럼 왜 8월까지 계속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. 그 이유는 재고를 쌓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. 또 하나,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정도의 재고가 쌓인 다음에는 그 재고를 쌓아둔 데 따른 이 재고 어떤 부담, 이거 있고요. 또 하나가 그 다음에 갑자기 유예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합의가 완전 종료가 돼서 이제 미중 간에는 관세가 예를 들어 25%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동안에 과도하게 쌓아놓은 이 재고가 회사한테는 이제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들은 머리가 아주 지근지근 아프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일단 쌓아놓고 일단 한 상황을 좀 지켜보자. 이런 어떤 공감대가 이 업계에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게 DDR5 현물 가격의 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앞서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 10% 채 안 떨어진 상황이고요. 이게 다시 작년 말처럼 4%대 초중반까지 떨어져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해집니다.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HBM이 아직도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 비싼 HBM을 이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 범용 반도체, 즉 DDR4나 DDR5, 그다음에 낸드 이쪽에서 좀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의 실적도 나올 때는 1분기 때만큼의 어떤 그런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
사실 이런 범용 반도체들은 업황 별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? SK하이닉스의 HBM은 뭐 전체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%를 넘어가고 있고 마진으로 따지면 거의 한 7, 80%를 HBM 하나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사실 별 관계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삼성은 마다하고 하이닉스로 몰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현재 근데 현물 가격 상황이 좀 이렇다 말씀드렸고요.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또 요 다음 기사로 이어서 보면 엔비디아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뭔가 조금 이제 약간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. 이 사진 보면 이게 이제 GDDR7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게 이제 GPU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쪽에 좀 더 특화된 DDR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H20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존의 중국 전용 칩이죠. 요거에 자꾸 이제 미국에서 딴지를 거니까 새로운 형태의 또 중국 전용 칩을 좀 개발을 좀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블랙엘 뭐라고 좀 이름이 붙어 있던데 이 새로운 중국 전용 칩에는 HBM이 안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HBM이 들어가서 성능이 자꾸 이제 높으니까 자꾸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HBM 안 넣겠다. 그럼 이제 HBM을 대체하면 다른 또 메모리, 그러니까 D램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거는 낙점된 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GDDR7인데요. 일단은 이게 좀 확정이 돼서 GDDR7이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 됐고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3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줄 것이냐, 주도권을 줄 것이냐 아직 사실은 모릅니다. 근데 이 GDDR7이라는 D램이 성능이 물론 HBM보다는 못하지만 일단 단가가 훨씬 싸고요. HBM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중국 전용 칩에 들어갈 때 성능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에 비해서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GDDR7이 들어가기로 한 거고 일단 이 GDDR7이 삼성전자한테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삼성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. 지금 뭐 3사가 다 만들긴 했는데 조금 다 특성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GDDR7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GDDR7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선발 효과 있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제일 뭐 낫다 이런 평가들이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거는 뭐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중국 전용칩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삼성전자의 GDDR7이 주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범용 쪽, GDDR5라든가 DDR5라든가 그다음에 낸드나 이쪽에서 삼성이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요걸로 좀 메꿀 수 있지 않겠냐. 워낙 중국 쪽의 칩 수요가 크기 때문에요.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앞에 좀 부정적인 기사와 뒤에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는 기사 이 두 가지 이 반도체 관련된 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건설주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. 이 건설주가요. 이게 우리가 뭐라 할까? 이게 이제 선입견이죠. 선입견이라든가 이 관성에 빠져 있을 때 참 놓치기 쉬운 이제 섹터가 이제 바로 올해는 건설주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썩 좋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죠.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주 뭐 요즘에 뭐 모멘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작년 말 기점으로 현대건설이 작년 말에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. 우리 그동안의 적자 누적된 거 몇 년 동안 누적된 거 다 털어버릴 거야. 그래서 작년 말에 이 현대건설이 적자가 조 단위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. 4분기 실적이었나요? 3분기 실적이었나요? 그랬으면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말이었는데 그러나부터 그때부터 현대건설 주가가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지금 이 표가 아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해하시기가 좋을 텐데 그때부터 저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129%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보세요. 대우건설, DLENC, HDC, GS건설 이런 데 딴 데랑 비교하면 거의 뭐 최소 2배, 많게는 4배 이상의 5배 이상이죠. 5배. 5배에서 거의 6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좀 올 들어서 내고 있습니다. 이제 이건 현대건설이 그렇다는 거고요. 다른 건설사들도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그럼 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건축비 계속 올라서 건설업체들 마진도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실제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열어보면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주택 부문에서 원가율이 크게 좀 개선이 됐다고 그럽니다. 이게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
이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를 짓다 보면 그 돈이 안 남는 이런 그 현장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런 현장들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됐다고 그럽니다. 마치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였나요? 작년 1분기까지였나요? 그 조선 3사들, 조선사들 중에서도 이 그 거의 뭐 역마진으로 수주를 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. 이게 이제 수익성을 갉아먹으니까. 근데 그게 다 작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면서부터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던 건데 마찬가지 현상이 이 건설주들한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이 재개발, 재건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.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지금 오래된 집들, 뭐 다세대 빌라 이런 데들이 지금 몰려 있는 데들이 많죠.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재개발 작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이 사업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. 이런 것들이 좀 있고, 그러니까 일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앞서 현대건설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된 테마주,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로 좀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좀 엮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니까 뭐 우리 건설업체들 중에서 원전을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사들.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. 그래서 이 원전과도 관련돼서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주가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다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럼 원전을 시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 누가 있느냐?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마진, 그러니까 적자가 나던,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던 그런 그 일감이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회사들을 좀 잘 찾아보신다 그러면 넥스트 현대건설,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지금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직도 뭐 PBR 같은 거 보면 0.5배 전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싸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어떤 건설주들은 그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전문은 킹달러 시대 떠오른 항공식품주. 쉽게 생각하면 고환율 때문에 고통받던 회사들이 이제는 저환율,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. 대표적인 게 좀 항공주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. 밑에 한번 표 한번 보시죠. 앞서 이제 뭐 건설주들 수익률 표를 보시다가 이걸 보시면 애기하실 수도 있는데요. 항공주들 최근에 한 1, 2년대 상황 보면 이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10% 가까이 대한항공이 올랐다. 많이 오른 겁니다. 이제 그만큼 항공주들이 많이 좀 주가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대한항공 저렇고요. 나머지 항공사들도 한 5% 전후로 다 최근 한 달 사이 주가가 좀 소폭이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.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,400원대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이 되면서 그러면 이 워낙 강세 수혜주가 있겠지. 그럼 그게 어딜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었던 고환율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억눌려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뜨고 있는 겁니다. 그게 대표적으로 좀 항공주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주, 그다음에 식품주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. 대부분 외화 부채가 많거나 또는 밖에서 뭔가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그만큼 비용이 좀 줄게 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보게 되는 건데요. 항공주들 중에서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문제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됐죠. 아마 좀 저비용 항공사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이 딜도 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은 뭔가 이제 좀 더 깔끔해지는 그런 모양새, 굉장히 좀 여러 개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가 좀 깔끔해지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항공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화 강세 현상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꾸준히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좀 저평가된 그런 회사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